미야지마 히로시 교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회 되시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분이 2002년부터 지금은 명예퇴직 하신 것 같은데요, 성균관대 아시아 학술원 교수로 일본 분이세요. 네, 와서 지내시고 계십니다.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예요.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후쿠자 유키치를 비판하세요. 뭐, 마루야마도 당연히 연결되니까 마루야마도 비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일본이 이런 논리 속에 빠졌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그래서 일본의 역사관을 비판해요. 근데 모르면 사실 비판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고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모르면. 자, 그러면 이 미야지마 교수의 말을 조금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대 이후 일본인들은 일본 역사와 사회의 특색을 한국, 중국과는 이질적인 것으로, 그리고 서구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문명을 끊임없이 재생산해왔다. 그것이야말로 일본이 주변 국가 역사인식을 통해서 대립을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자, 이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일본이 자신들은 한국과 조선과 달라. 그리고 우리는 어디랑 비슷하면 서구와 비슷해. 서구가 봉건제를 가졌듯이 우리나라도 봉건제를 가졌고, 똑같이 봉건제를 통해서 우리는 근대화를 빨리 이루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계속 재생산해내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일본과 우리나라, 중국 간의 역사인식이 너무나 갭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거를 우리가 풀어내는 것은 우리 동아시아인들의 큰 과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거를,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역사관의 왜곡된 역사관을 풀어내는 것이 이제 굉장한 과제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후쿠자가 주장하는 것은 탈아 입구예요. 거기 한문으로 여러분 보시면 탈아 입구 뭡니까? 아시아를 벗어나서 서양 사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시아를 벗어나는 첫 번째 것이 뭐예요? 아시아의 주요 사상인 바로 유학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유학에서 벗어나는. 유학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의 주장에 많은 주장이 있지만 그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유교는 덕을 강조해. 그렇죠. 도덕, 결국은 덕이잖아. 이 덕이잖아요. 지덕. 근데 유교는 덕을 강조한다고. 궁극적으로 덕으로 나아가야 된다. 뭔가 덕치주의, 덕치 사상인데 덕이잖아요. 근데 후쿠자와는 뭐냐면 덕이 아니라 이치, 많이 알아야 돼요. 아는 것, 서양의 문물 이런 것들을 빨리 수용해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덕치를 비판해요. 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후쿠자와의 이제 부분, 조금 한참 내려오시다 보면 뭐가 있냐면, 후쿠자와의 유교 인식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일본 유교를 유교 자체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일본 유교를 유교 자체로 바라보고 있어요. 예, 이런 관점. 일본 유교는 유교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해요. 마치 이것을 유교 전체인 양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점이다라고 미야지마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죠. 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거기를 조금 읽어보시고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럼 유교라는 게 우리나라는 정말 그래서 그런가? 이제 이거 질문이잖아. 우리는 정말 유교 때문에 근대화를 못 이루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질문에
거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거기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 조금 건너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미야지마는 하고 나오는 부분 있죠? 미야지마는 이렇게 중국과 한국이 근대화 뒤처진 것은 유교 지배 체제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리학 이념에 바탕한 체제가 당시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국가 체제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자학은 인간의 본래적인 평등을 전제로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인간이 또 차별화되는 점이 있어. 학문에 따라서, 학습에 따라서 인간을 차별화해서 사회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것이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미야지만 뭐라, 한국이 어떤 면에서 일본보다 근대화가 빨랐다. 동의하십니까? 조금 갸우뚱? 갸우뚱? 네, 그럼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가? 자, 우리가 그걸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학, 보통 오늘날까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실학을 공부할 때 실학은 어떻게 뭘 배우셨어요? 실학은 주작이라는 것이 형이상학적이고 사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판하고 어떻게 실사고시 보다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서려고 하는 새로운 어떤 학문책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일본이 근대화를 했던 소라이학이 갖고 있었던 사상하고 좀 맥락을 좀 비슷하게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네. 자, 이런 느낌이 들도록 실학을 우리가 공부해 왔어요. 근데 오늘날 실학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연구되기 시작해요. 실학이 마치 근대화를 이루는 어떤 촉발제 역할을 했다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면 중앙일보,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이제 중앙일보 뭐지? 어디다가 내가 써놨는데? 실학별고, 실학과 이별한다는 거예요. 실학과 이별한다. 실학별곡이라고요. 이거 10번 동안요 시리즈로 이걸 쫙 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다 나와요. 그건 찾아보시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3가지 점에 주목하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대표적인 실학자 3사람을 들고 있어요. 반개 유영원,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 뭐 여러분 다 아는 분들이죠. 뭐 대표적인 실학자예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 중에서 문제점, 이 사람들이 왜 근대화하고 거리가 먼 것인지를 조목조목 따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학별곡에서. 그 중에 저는 3가지 점을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토지 문제, 2번째는 신분 해방 반대론, 상업무시. 자, 그러니까 뭐냐면 뭐 다 여기 제가 다 일일이 다 하나 하지 않고 이제 이걸 그냥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토지 문제. 이 3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토지 문제는, 자, 이거를 나라가 정전제라는 것 똑같이 나눠서요. 똑같이 나눠갖고 이 밭을 나눠갖고 그것을 경작시키게 하고, 그 중에 나머지 중간에 있는 것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누고, 이거 각자 하게 되고, 이거 남은 거를 국가에다가 이제 하는, 뭐 이게 토지 공개념이에요. 이렇게 공개념을 각자 이름만 다른데요. 토지 개혁안이라고 내세웠어요. 거기에 지금 유영원도 그러고 이익도 그러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그러고. 그런데 사실은 이 정전제라는 것이 이들이 내세운 새로운 토지 개혁안이 아니라 벌써 이미 맹자 때 있었다는 것이요. 맹자 때
있었고 이게 주자의 맹자 집주, 맹자의 주석서인 거기 보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미 벌써 조선을 창구한 사대부들은 이 정전제를 벌써 이미 실시했고 그리고 정조 때 벌써 이미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 토지 공개념이 실패했다. 오늘날도 공개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실패했다고. 벌써 이미 이때 뭐가 일어나는 토지 사유화가 일어났어. 벌써 일어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공개념을 갖고서 토지 개혁안이라고 내세우는 실학자들의 사상은 시대를 뒤떨어진 사상이다라는 것이 주장이에요. 이것은 최근에 나온, 올해 나온 주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실학자들의 사상과 지금 그것을 반격하는 새로운 사상들이에요. 두 번째, 신분 해방론. 뭐 새로운 사회가 구축되려면, 근대화가 일어나려면 해방, 평등을 이야기해야 돼. 신분 해방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이 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신분제를 인정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공자의 사상과도 위배되는 그런 사상이다. 왜냐하면 공자 유학에 보게 되면 천하에 나면서부터 귀한 자는 없다라고 공자가 얘기를 들면서 했던 말들, 이런 말들을 들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과연 근대화에 맞는 사상인가? 라는 데 퀘스천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상업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사상들입니다. 세 사람 다 뭐예요? 상업을 비판해요. 상업. 억말론이라고 해서 억제하는 거죠. 억말론. 상업을 억제하는 그런 주장들을 펼쳐요. 세 사람 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은 뭐예요? 공자 사상하고도 위배된다. 공자는 굉장히 상업을 존중했고 그의 제자 중에서 자공이란 사람은 아주 큰 상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주작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학문이라고 하지만 결코 새로운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새로 펼치는 거죠. 이게 정말 실학이었나? 이게 과연 근대화였나? 이런 주장들을 펼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린 다시 물어야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배웠지? 이건 어디서 온 것이지? 이 근본은 어디서 나타난 것이? 이게 바로 식민사관에서 나온 것이다. 일본의 식민사관. 일본의 식민사관, 소라이 학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근대화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조선에 그대로 갖고 와서 조선의 실학에다 대비시키고 실학이 이렇게 소라이학과 비슷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해왔다는 것이지. 자, 이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조금 말을 빨리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실학 별곡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역사,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는 왜곡된 측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여기서 연구해 놓은 그런 작품, 글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은요, 조선의 근대화와 유학의 상관관계에 들어가시죠.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시면 19세기 말. 수연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제한제국 시기의 일반 신문과 잡지에 실학이란 말이 많이 쓰였는데 그것은 서양의 문물과 신식 학문을 가리켰다. 즉 이때 실학은 문명, 개화의 동해였다. 이와 같이 서양 실학을 실학이라고 칭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인들이 써온 서양 실학, 근대화의 의미로서의 실학을 씀으로써 우리 전통 속에도 근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조선 후기 실학의 근대화의 촉발제로 된 이유였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서양 실학이 근대화를 이루는 그런 의미로 실학을 우리 전통에서 찾으려고 했었고 바로 그러한 전통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요.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유학은 과연 근대화와 대립된 개념이었을까? 이거예요. 과연 근대화와 유학이라는 것은 지금 일본의 사유 방식 안에서는 유학은 근대화하고 대립돼요. 유학에서 벗어나야 근대화가 된다. 그럼 우리가 다시 물어야 되는 질문은 과연 유학은 근대화와 대립되는 개념인가를 물어야 된다고.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다. 그러죠.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니다라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학은 진부한 것이고 유학은 우리가 근대화를 가는 길을 막는 걸림돌이었고 나는 우리의 사고를 깨자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증거 대봐야지.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 자, 거기에 지금 증거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서울대 규장학이라 그러면 뭐죠? 규장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그런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죠. 그 규장각의 교수, 노감범 교수예요. 이분이 이거를 반하는 이론들을 지금 마구 지금 학문적으로 거기에 있는 기록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것들을 밝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사실 대한제국 이후로 근대화의 언론, 교육, 사회 운동을 일으켰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학자였던 사실이에요. 그들이 유학자였다. 여기 대표적인 사람은 박은식, 신채호.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유학자 전통에 서 있었던 근대적 지식인이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연결되는 분들의 사상 안에 그 뿌리가 유학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도시유교, 또 하나는 민국이라는 용어. 두 가지입니다. 자, 도시유교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조선 후기에 개성, 사실 저는 개성이 이렇게 상업적으로 발달된 도시였는지 뭐 이거 자료 보면서 사실은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개성이 조선 후기에 발달되어 있던 그런 도시였다. 그런 것을 여기서 이제 알았는데 재밌는 것은요. 이 상업도시였던 개성에 실학이 부흥한 것이 아니라 유학이 부흥했다는 사실이에요. 유학이 부흥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그런 유적에서 많은 서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숙량서원을 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또 숙량서원을 또 어딘가 하고 또 찾아봤는데 자, 숙량서원. 이게 개성이에요. 당시 개성의 남대문이라는 개성의 남대문이래요. 서울의 남대문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게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상업적으로 이렇게 이 남대문 우리 서울의 남대문처럼 발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가 숙량서원이에요. 자, 숙량서원에 대한 사진들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숙량서원에 들어가는 입구고 서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은 고려 말의 정몽주 영정을 모시고 있는 부분들을 여기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 18세기 개성의 그런 대유학자인
유서는 이 숙량 서원에다가 이제 크게 그런 어떤 서원을 차리고 거기에 이런 그 강규를 이렇게 갖추어서 유교 교육의 어떤 틀을 확립하고 여기에 유교 개성의 문인들이 여기에 집결해서 이것이 정몽주의 충 정신을 돋우는 그런 사회 교육의 장소로 이걸 썼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조선 후기에 가장 발달되어 있는 상업도시였던 개성에 이런 숙량서원을 비롯해서 많은 서원들이 건립되었어요. 자, 거기 여러분 쭉 내려오시다 보면요, 그 조선시대의 서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서당이 참 재밌더라고요. 서당이 단순히 그냥 과거 시험을 공부하는 그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양한 마을 사랑방 역할뿐만이 아니라 교육 수준도 다양해서 대학 이상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당시에 조선시대 당시에 서당의 수가 2만 개가 넘어요. 학생들은 약 26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서당에 모여서 그런 서로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나누고,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홍도의 서당,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잘 아시는 서당이에요. 자, 이거 보시면요, 여기 지금 몇 사람이 나와요? 9사람 나오죠. 이 구성원들을 좀 보시죠. 구성원들을 보시면요, 우는 아이가 있고 여기 양반 갓을 쓴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연령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신분도 다양해서 양반집 자제뿐 아니라 어린 아이로 비롯하여 나이도 다양하고, 이 사람은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이 아이는 조금 이렇게 울고 있는 아이는 좀 나이가,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양반 자제, 평민, 아이, 이런 사람들이 양반과 평민이 어우러져서 신분 혼합형의 어떤 서당이 형성되었다. 조선시대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이게 바로 만약에 김홍도가 이게 조선의 보편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면 이거를 서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려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이 그림 한 폭의 그림을 통해서 당시 조선 후기의 그런 서당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그만큼 신분의 어떤 신분제가 있었지만 그 신분제의 어떤 그런 융통성, 함께 이렇게 혼합해서도 교육이 가능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을 조선 서당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민초들의 어떤 교육 수준, 이런 민초들의 조선시대의 민초들의 교육,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서 많은 것을 토론하고 배웠던 이런 민초들의 교육 수준이 결국 조선을 근대화로 이끄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그런 민초들의 교육들, 그 민초들의 깨어남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또 새롭게, 저는 촛불혁명이 그냥 일어난 혁명이 아니라고 봐요. 촛불혁명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역사의 면면이 흘러왔던 민초들의 깨어난 의식들, 그 깨어난 의식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저는 정말 제 삶 안에서 이건 정말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촛불혁명이.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거를 저의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게. 근데 이 가능한 것이 그냥 거저 가능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지금 이렇게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이게 촛불혁명하고 연결되는구나. 조선시대의 근대화, 주자학과 성리학이라는 그런 지식,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근대화를 이루는 촉발제가 되었고, 그래서 일본이 감히 우리를 그러니까 맛볼 수 없는,
저기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저력, 힘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닌가.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바로 우리나라의 조선 500년을 이끌어왔던 바로 그 주자, 네. 물론 그 주자뿐은 아니겠지만 그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민국이라는 용어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어디서나 영조 정조 때 나왔어요. 이미 벌써 나왔다. 이걸 지금 서울대 교수 이태진 교수가 이걸 발견하고 아주 당혹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조선 유교 정치의 핵심인 민본. 영정조 때 벌써 조선 왕조 실록을 보게 되면 영조의 즉위 때 벌써 이미 썼고요. 영조, 정조, 순조를 이어서 민국 이 표현을 계속 썼어요. 고종 때도 썼고 계속 대중화되었어요. 이미 대중화되었어요. 이 대중화되어서 이것이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가들이 자연히 썼던 말이니 이거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정해진 그 배경 안에는 18세기 이래로 면면이 이어져 왔던 그런 민국 이념의 전통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것을 좀 정리하게 되면 후쿠자와와 마루야마 마사오가 일본이 중국, 한국보다 근대화를 빨리 이룬 것은 유학에서 일본이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다. 그것을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밑거름 안에 유학이 면면하게 흘러가고 그 힘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던 어떤 그 불씨가 된 것이에요. 우리나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우리 밑바닥에 흘러왔던 불씨가 있었어요. 그 불씨가 타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이 갖고 있는 역사 이해 방법이 얼마만큼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는가, 소라이 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고 있는 유학과 단절, 그 다음에 소라이 학으로 인해서 서양과의 만남, 여러분들이 이 마루야마 마사오 책, 후쿠자와 유키치의 책들이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으면 그들이 갖고 있는 허점들을 이제 거기서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학 하겠습니다. 국학.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고학이 지금 원시육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죠. 국학은 뭐냐? 원시육으로 돌아갈 필요 없어. 우리 일본이 갖고 있는 고유한 도가 있다. 그러니까 뭐야? 중국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버려. 중국의 모든 것들을 깡그리 버리고 일본이 갖고 있는 고유한 도, 그거를 찾자는 사상이 바로 국학입니다. 저기 세 사람을 제가 볼 건데요. 게이추, 그 다음에 마부치, 그 다음에 노리나가. 여러분, 노리나가는 벌써 이미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노리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일본의 오늘날 일본이 천황 이데올로기로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지금 딱 이렇게 되어 있잖아. 거기서 천황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버리지 못하는 그 천황, 그 이데올로기 노리나가 연결되기 때문에 노리나가의 영향이에요. 게이추. 자, 게이추로부터 제가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아서요. 자, 일본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또 뭐가 있을까? 일본에 그 중국어부터 영향받지 않은 일본만의 순수한 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총동원해서 생각한다면 뭐가 있을까? 순수한 일본 것. 중국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은 순수한 일본 것. 여기는 정이라네.
네. 신도예요, 신도. 신도라고. 신도. 그게 일본만의 그거죠. 그러면 신도라는 것, 사실 신도라는 것이 처음부터 뭐가 다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신도라는 게 있었던 건 아니지.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일본의 순수한 것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럼 이들은, 국학자들은 뭘 근거로 순수한 도를 찾았을까? 이들이 찾은 것은 일본은 형이상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형이상학은 다 중국으로부터, 조선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형이상학 아무것도 없었어. 사상이라고는 없었어. 그러니 그들이 남긴, 고대인들이 남겼던 노래가 있어. 노래집, 시가집, 와카라고. 그게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순수함이야.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해서 노래를 지었을 거 아니야? 노래를 짓고 시를 짓고. 그걸 모아놓은 것이 뭐냐면 만엽집이에요. 만엽집. 그래서 이 게이추는 만엽집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바로 정이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정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바로 이 정이 나중에 모토리 노리나가게 되면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 네? 거기 모토리 노리나가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모토리, 여기 있구나. 모노노 아하레가 돼요. 모노노 아하레. 예. 모노노 아하레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저기 게이추나 마부치, 여기 지금 사진이 좀 있는데, 마부치. 이 사람이 지금 마부치라는 사람이고요. 그냥 빨리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노리나가요. 여기는 지금 에도 시대의 도시인데, 나중에 시간 되면 이거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될지 안 될지. 예, 거기 한번 보시죠. 자, 마부치의 사상은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뭐냐? 무의자연. 그 무의자연의 사상은 어디서 온 건 비슷하죠? 이 도가사상하고 비슷한 거죠, 도가사상하고 비슷한 거죠. 무의자연 들어가는 것. 이거 만엽집. 그러니까, 마부치는 만엽집을 연구했어요. 게이추도 만엽집을 연구했어요. 근데 그의 제자, 마부치의 제자, 노리나가는 마부치의 제자인데, 자, 노리나가는요, 만엽집을 연구하지 않고 고사기를 연구해요. 고사기는 뭔지 아시죠? 뭐예요? 일본의 신들, 일본의 가미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고사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신화. 예, 이거를 고사기를 무려 몇 년 동안 연구했는가, 거기 보시면, 예? 35년 동안 연구했어요. 참. 고사기 한 권을 갖다 35년 연구했어요. 없으니까. 35년 연구했어요. 토시까지 연구했나봐요. 35년, 원래 의사였거든요. 지금 계속 했다 그래요. 계속 하면서 이거 연구했어요. 고사기 전 주석서죠. 그걸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 사람이 고사기를 연구하면서 얻어낸 결론은 뭐냐면, 그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영향받지 않은 순수한 일본의 정신은 바로 뭐냐, 모노노 아하레. 이거는 어떠한 판단이 일어나기 이전의 인간의 감정이에요. 인간의 그냥 감정이 그냥 드러나는 그 자체예요. 순수한 감정 그 자체. 그것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어요. 선이든 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이라는 것도 벌써 이미 윤리적인 어떤 가치가 거기에 포함된 거죠. 그걸 배제한 감정 자체. 그래서 그 감정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이제 중시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거기 지금 뭐 도 사상을 쭉 비교를 해놨는데요. 그 진사인은 아까 했던 거 인을 강조했지. 인즉에 소라인은 선왕의 도예요. 마부치는 무의자연의 도. 놀이나가는 뭐냐면은 고사기의 고도인데 고사기의 고도가 뭐냐면 아마테라스의 도예요. 아마테라스의 도. 자, 아마테라스의 도다. 결론은 뭐냐? 고사기에서 말하는 도는 아마테라스의 도예요. 그 아마테라스의 도가 어디로 계승됐느냐? 천황에게 계승됐어요. 천황에게. 그러니 일본에 있어서 이 천황은 그냥 천황이 아니야. 그냥 뭐 정치의 그 왕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있죠. 그들이 갖고 있는 도와 연결되는 분이에요. 자, 그러니 참, 예,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본의 도가 지금 진사이로부터 어떻게 변형되어 왔는가를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국적인 것들을 차츰차츰 벗어나서 일본의 순수한 도를 찾아갔는데 그 도의 도달점은 고사기였고 그 고사기에서 찾아낸 그들의 순수한 도는 아마테라스의 도고 그 순수한 아마테라스의 도가 천황에게 연결되었으니 천황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나 일본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잘 몰라서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는 일본이 굉장히 난 일본을 나쁘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시대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부터 온 그 유교 사상 같은 거를 그냥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걸로 받아들이고 이용 다 해먹고는 버렸지 그 안에서 자기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기가 좀 힘든데 이거 지금 고사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천황까지 내려오는 그거는 이 사람의 사상이지 그 전체를 다 아우르면서 결국은 이거다라고 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놀이나가로까지 오기까지 일본의 사상계의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 사상의 흐름을 놀이나라가 다 바라보면서 그것은 다 자기가 볼 때는 인위적인 것이고 버려도 되는 것들이야. 순수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속에서 찾은 게 아니라. 응? 그 속에서 찾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과연 중국의 사상이나 우리나라 조선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우리 거기에 큰 의문점을 가져야 되죠. 그들이 과연 성리학을 제대로 이해했고 또 중국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그게 사실은 일본의 허점이에요. 근데 일본의 허점인데 일본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어떤 사상의 흐름 안에서 그들이 뭘 중시해 왔고 또 그 중시해 왔던 것들이 갖고 있는 허점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해 나갈 때 있어서 우리는 그들의 논리, 우리가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논리에 그냥 빠져서 그냥 그런가? 정말 그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질문 던졌잖아요. 후쿠자와 유키치나 마루야마 마사오가 이야기했듯이 일본이 근대화를 빨리 이룬 것은 유학에서부터 빨리 벗어났기 때문이고 중국과 한국이 근대화를 빨리 못 벗어난 것은 유학에 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그들의 논리.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럼 그 논리를 여러분들이 오늘은 배웠으니까 그 전에 그 논리를 갖고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느냐는 걸 제가 묻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 몰랐기 때문에. 왜 그리고 나는 그렇게 배웠어. 정말 조선의 이 유학 정말 고리타분한 유학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렇게 내 심증 안에 유학이 걸림돌이었다는 것이 암암리에 있었다는 거야. 응. 여기서 아니었다 라고 생각.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라는 분 계세요? 네.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해오도록 우리가 교육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교육에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뭐 실학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펑크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뭐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뭐 2시간 내에 제가 다 다룰 수도 없고 제 역량도 부족하고, 그러니 지금 문제의식을 제가 던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식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동아시아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데 일본이 저런 식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우리가 참 같이 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서로 대화를 하려면 사실은 알아야 대화를 하지. 모르면 대화가 안 돼요. 저는 종교 간의 대화를 하면서 다른 종교를 모르는데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먼저 대화를 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상대를 알려면 그들의 그 사상에 갖고 있는 기저에 어디에 그 구멍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그 구멍의 어떤 그 근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오늘 조금 나눈 거예요. 조금 나눈 것이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제 문제의식을 던졌으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제 그러면 자, 결론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뭐 다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거기 그 로버트 벨라가 내린 해석이에요. 거기 로버트 벨라가 내린 해석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에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죠. 그가 내린 해석에 저는 이 해석에 많은 저번에 공감하기 때문에 여기다 썼는데요. 벨라는 일본의 근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은 일본의 보편주의에 대한 특수주의의 우위성, 그걸 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본인들은 법이나 영원, 진리, 정의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헌신보다 자신들이 속한 집단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그래서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특별히 충의 아주 강조점이 있죠.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다음에 보은, 그 보은에 대한 이거 아주 신민 사상이 그래서 투철한 거예요. 그것들은 바로 이 특수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런 특수주의는 유사보편주의 기능을 하고 있다. 마치 그것이 그들이 보편주의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죠. 아까 제가 후쿠자가 마치 일본의 유교 전체인 양 착각하듯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특수주의를 마치 이 보편주의인 양 착각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격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 보편주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 아니겠어요? 자, 리라는 것, 주작에서 말하는 리라는 것, 그 리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그걸 마구잡이로 쓰레기에 버릴 수 있는 것인가? 그 리에 의해서 중국과 동아시아, 이 역사가 그것으로 인해서 지탱되어 왔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쳐버릴 수 있는 것이었는가? 자, 그래서 이런 벨라의 주장에 대해서 마루야마는 이렇게 이의를 제시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특수주의가 유사보편주의 역할을 수행했다 해도 유교적인 천의 초월적 기능이 일본에서는 희미해졌고 일본에는 보편주의 규범이 중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뭐야? 화를 중시해요. 화. 좋아도 화자죠. 근데 이 화라는 것은
정면 대결을 통한 조화의 모색이기보다는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대결을 피한 소극적인 의미의 공존 지향성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본에서는 절대라는 거 없었냐? 있었지. 절대라는 게 있었어. 어디에? 천황에. 오로지 천황에게만 절대 가치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사유가 어떤 상대적인 사유로 옷을 입고 나타난 것. 자,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 그런 흐름들이 바로 고학과 국학을 통해서 형성되었고, 그것이 일본의 현세주의, 오늘날 일본의 현세주의적인 어떤 사유 방식이 에도 시대에 태동되었고, 그 근거가 바로 고학과 국학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